조금씩 조금씩 스며드는 영화 채널 시네브로의 이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호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블랙메일 이번 시간에 하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되게 블랙메일 재밌게 봤고요. 네. 사실 사운드가 있는 버전이긴 했지만 약간 이게 무성 영화로도 있고 유성 맞아요. 영화로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들이 영화 첫 장면부터 좀 잘 드러났던 것 같고 좀 맞아요. 그리고 그래가지고 그냥 무성 영화에 소리를 덧입혔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보면서 되게 재밌었고, 저는 되게 블랙메일 자체 이야기가 흘러가는 게 되게 흥미롭게 봐가지고 재밌게 봤고, 그리고 시간도 되게 빨리 갔던 것 같아요. 이게 긴 영화가 아니긴 한데 그래도 장면에서 지루함이 진짜 거의 없었고, 막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다음에 무슨 전개가 될까 이러고 되게 궁금하면서 봤던 영화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재밌게 봤고요. 이 영화 특징이 저희가 그 전까지는 무성 영화를 봤었어요. 시대의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었죠. 근데 맨섬 사나이까지는 무성 영화였다가, 정확히 말하면 블랙메일도 무성 영화인데 버전이 두 개죠. 유성 영화 버전과 무성 영화 버전이 두 개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블랙메일부터 유성 영화로 들어가요, 시대가. 이 역사적인 현장이 느껴지는. 근데 참 재밌다. 근데 소리가 들리는 것과 안 들리는 것의 차이가 엄청 크더라고요. 맞아요. 저희가 맨섬 사나이 할 때까지만 해도 오케스트라의 음악 같은 것들이 계속 중간에 백그라운드로 깔렸잖아요. 근데 그건 이제 후대에 임의로 넣은 것이고, 근데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사운드가 있고 없고가 되게 좀 차이가 큰 것 같죠. 맞아요. 그리고 좀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그 당시에는 연기를 하면서 그 장면에서 녹음을 하긴 힘들었을 테니까 뭔가 일부만 소리를 넣어서 약간 나중에 덧입힌 것 같은 형태로 제작이 됐더라고요. 물론. 네, 그래서 약간 일부만 소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저도 드디어 첫 유성 영화구나 막 이러면서 봤는데, 약간 처음 장면에 이제 뭐 아이들이 이렇게 뛰노는 장면 같은 게 나오는데 너무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약간 그게 어색하게 느껴지면서 좀 그런 부분에서 맞아, 이거 무성 영화로 처음에 만들어졌었고 나중에 입힌 거지라고 오히려 막 생각이 들면서 좀 보다 보니까 막 효과음 같은 것도 막 그런 뭐 예를 들면 발자국 소리 같은 게 났을 때 약간 저거는 어떤 소리로 녹음했을까 괜히 막 상상하게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의 뭐 객관적인 정보를 좀 말씀드리면, 히치콕 감독님이 시나리오 작가와 감독으로 참여를 하시고요. 찰스 베넷의 희곡이 원작입니다. 1929년에 개봉이 됐고요. 그래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스토리 하나하나 짚으면서 볼 텐데요. 앨리스 화이트가 여자 주인공이고 애니 온드라가 연기를 하셨어요. 아니, 이분 얼굴 되게 익숙하지 않아요? 아니, 되게 예쁘시던데? 네. 저는 되게 예쁘게 생긴 배우다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예, 저도 너무 좋았고요. 탐정 프랭크 웨버, 종 롱든이 연기를 하셨고, 범죄자 트레이시. 애니 온드라가 다른 영화에서도 나왔었나요? 애니 온드라가 샴페인의 주인공이 애니 온드라였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익숙했다. 그리고 범죄자 트레이시는 도널드 칼스로프. 근데 화가 나오죠. 잠깐 나오는데 시릴 리차드가 연기를 하셨던. 예. 네. 근데 샴페인은 베티 벨푸어? 그분. 저 잘못 봤구나. 다른 사람이구나. 네, 다른. 애니 온드라는 그럼 저희가 처음 보는 건가요? 그랬던 것 같기는 한데요. 하긴 이제 헷갈렸나 봐요. 느낌이 비슷해서 알겠습니다. 자, 그럼 애니 이제 온드라가 더 예뻤던 것 같아요. 이 샴페인의 주인공은 좀 철이 없게 나와서 맞아요. 말괄량이 그런 느낌. 근데 이제 온드라 목소리 대역이 다른 분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여기 책에 나오더라고요. 네, 그런 게 되게
비일비재 했으니까 막 맞아요. 네, 되게 그런 것도 뭔가 예. 재밌었어. 여배우 목소리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다른 사람 데려와 이렇게. 그러니까요. 예. 원래 좀 이렇게 되게 이미지랑 목소리가 다른 경우가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 바로 스토리 하나씩 하나씩 짚으면서 음. 저희가 얘기를 해볼게요. 네. 첫 장면이 바퀴가 구르는 모양으로 시작을 해요. 이 바퀴 씬 상징적이고 추상적인 이미지라고 보는데 후반에도 이 바퀴 씬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네. 관객을 환기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어 아무래도 이제 히치콕이 뭐 이미지 이런 쪽에 뭐 미술 쪽을 전공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바퀴가 구르는 모양으로 시작하고 자동차가 어디론가 달리고 있습니다. 음. 차 안에서 사람이 전보를 받죠. 68분대 6번가로 즉시 출동 바람. 그래서 어딘가로 막 가고 있어요. 그리고 카메라가 회전하면서 거리를 한 바퀴 휘 비춰요. 자동차가 어디로 달려가는 장면, 그리고 남자들이 차에서 내립니다. 관객들은 경찰이 출동하나 보다, 범죄자를 잡으러 가나 보다 이렇게 인식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이때 어제 음악을 얘기 안 할 수 없는데 교향곡이 흘러나오잖아요, 배경음으로. 근데 느꼈던 게 뭐냐면 오늘날에도 2022년에도 이런 오케스트라 음악을 배경음으로 써요. 근데 당대에도 쓰는데 전혀 이게 뭐랄까 이질감이나 촌스러움이 없고 그러니까 다른 영화에서 다른 많은 분야들 뭐 촬영 기법이나 연기, 스토리 이런 것들은 발전을 해왔어요. 몇십 년 동안. 근데 음악만큼은 그때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하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클래식 교향곡을 쓰는 음악. 그때도 똑같아요, 지금하고 어떻게 보면. 뭐 교향곡 자체가 클래식이라고 불리우는 이유가 그때부터 계속 그런 것들 음악의 장르가 있었던 거니까 음. 저는 뭐 근데 전 한편 또 생각해 보면은 어 영화의 그 BGM으로 뭐 힙합이나 댄스나 뭐 팝 유행 그때그때 시대마다 유행했던 음악들을 넣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클래식이라는 장르 자체가 영화와 잘 어울리나 싶기도 해요, 솔직히. 영화에 대입했을 때. 근데 클래식을 뭐 드라마는 잘 안 쓰잖아요. 근데 영화란 장르가 클래식과 이렇게 잘 맞는 이유가 뭘까?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너무 어렵나? 저는 그 클래식만 꼭 영화랑 맞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예. 그냥 그 영화의 그 분위기에 맞는 그냥 음. 다양한 음악 장르가 사용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음. 그러니까 이진님 클래식이 유독 롱런한단 말이죠. 그때 초창기 때부터 지금까지 그것도 주류예요, 주류. 클래식 음악, 오케스트라 사운드 해서 되게 울림도 크고요. 아마 그 사운드 울림의 폭이 커서 어떤 꽝 하는 그런 것들도 솔직히 댄스 음악 이런 거라면 이거는 호불호가 많이 갈리거든요. 적용할 수 있는 팝이나 뭐 힙합 어떤 음악 장르를 가져와도 뭐 트로트나 되게 좁아요.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좁은데 클래식 뭐 오케스트라 사운드를 가져오면 어디다 대입해도 잘 들어맞기 때문에 그게 롱런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이 이야기는 나중에도 한번 좀 기회가 되면 네네. 한번 해 보고요. 재밌는 주제예요. 그리고 패션은 당시에 남자들이 중절모를 썼나 봐요. 이게 거의 모든 남자들이 중절모를 다 쓰고 다녀요. 음음. 당시 트렌드였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이게 첫 장면이 남자들이 2층 어딘가로 올라갑니다. 침대에 누워 있는 이 누워 있는 아저씨가 범죄자 트레이시죠. 트레이시인데 이 아저씨가 담배를 물고 신문을 보고 있어요. 아저씨는 그 벽면의 거울로 '아 외부인이 왔구나. 경찰이 왔구나.' 이걸 눈치채요. 저는 그 장면도 '아 연출 잘했다.' 그리고 침대 옆에 총이 있는데 손을 뻗어보지만 남자들이 그 손을 저지하죠. 네. 짧은 순간이지만 여기서 서스펜스가 발생하지 않았나. 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저는 잠옷 입은 그 예. 장면이 좀 너무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랑 또 동일하게 느끼긴 했는데 음. 이런 뭐라 그러지? 이 배우들이 느리게 연기한다는 게 좀 느껴지면서 진짜. 쪼끔 재미있었어요. 그 오히려 코미디적인 요소가 저는 있었던 것 같아요. 와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예. 약간 이런 손도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기에 너무 천천히 총을 향해서 너무 천천히 손을 뻗는 막 그런 장면들. 음,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해주신 거 있잖아요. 네. 바퀴 첫 장면. 저도 그거 되게 그러니까 인상 깊게 봤는데, 인상적이죠. 예, 바퀴 첫 장면이 처음에 딱 나와가지고 저게 뭐지? 막 음, 이랬는데 음. 그 다음에 바로 마차 같은 게 굴러가는 그 장면이 나오면서 아, 저 바퀴였구나. 근데 굳이 왜 바퀴를 썼을까? 이거는 좀 이게 블랙메일이랑 잘 연결이 안 돼가지고 처음에는 그런 어,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래서 되게 강렬하게 남았는데 그게 거의 그 후반에도 한 번 더 등장을 해서 오히려 그때 뭔가 좀 이막이 시작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아, 저는. 그러니까 약간 그게 그냥 뭔가 막을 이렇게 가르는. 약간 분절하는 그런 의미로 그럴 쓰이지 수 있어요. 않았나 그리고 그렇게 저는 바퀴 굴러가는 게 어쨌든 바퀴는 이게 속도감이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어디론가 긴박하게 달려가고 있다. 이 속도감을 관객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을. 이 정도? 그리고 좀 넘어가서 이 아저씨가 결국 잡혀서 어디론가 끌려가죠. 영국 경찰청, 뉴 스코틀랜드 야드라고 하는 영국 경찰청으로 끌려갑니다. 이 사무실 같은 곳에서 남자들이 대화를 하는데 이거 연출을 어떻게 했냐면 시간의 흐름을 아까 이제 잡혀온 트레이시를 추궁하는 거죠. 근데 잿더리 위에 담배가 하나에서 여러 개 되는 것으로 시간의 흐름을 표현해요. 아, 절묘하다. 아, 그게 너무 좋았고요. 네, 이제는 그런 그 장면이 사실 샴페인에서도 어. 샴페인의 그 글라스가 채워졌다가 막 그런 장면이 아, 나오잖아요. 맞아요, 약간 맞아요. 히치콕이 이런 거 되게 좋아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젠 자주 그런 걸 약간 그런 걸로 시간의 흐름을 표현하는 거를 즐겼던 것 같다. 막 이런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되게 좋았고, 그리고 또 재밌는 게요. 담배 그 잿더리를 기준으로 이전과 이후의 장면이 달라요. 트레이시를 추궁하는데 트레이시가 처음에는 그냥 뭐 모르고 보면 그냥 대화하는 것 같아요, 친구들끼리. 대화하는 것 같은데 담배 잿더리 이후에는 트레이시가 쩔쩔 매고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게 대사가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소리 안 나오죠. 소리 안 나오고 그 배경음악밖에 안 나오고요. 우리는 추측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대화를 하는지. 그리고 용의자 식별이란 문서가 나오고 한 여성이 남성을 지목하죠. 근데 아까 그 트레이시 그 재판정 장면 나오고 구속자 재상표에 그 트레이시의 이름이 쓰여지고 남자가 지문을 찍죠. 그 유치장으로 남자는 저항하며 잡혀갑니다. 이런 것들을 이미지로 다 보여줘요. 배경은 깔리지만. 그리고 영화 시작 8분 만에 8분 만에 대사가 처음으로 등장을 해요. 저는 처음에 이제 무성 영화인 줄 알았어요. 대사가 왜 안 나오지? 기다려도 안 나오는 거예요. 8분 만에 등장하는데 형사로 보이는 경찰로 보이는 두 명이 걸어가면서 대화를 합니다. 오늘 밤은 생각보다 빨리 끝났어. 네. 이런 식으로. 근데 이 8분 동안 소리가 안 들렸는데 저는 되게 효과적이었다고 봐요. 정말 효과적이었어요. 앞에 그 일부러 무음을 준 거죠. 음, 음,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전 너무 트레이시 장면을 먼저 8분 동안 보여주고 소리 없이 그 다음에 이제 주인공이 등장해요. 남자 주인공 형사가. 전 너무 좋은 연출이다. 예, 생각했거든요. 저는 아까 그 일부만 소리를 얘네가 나중에 넣은 건데, 음, 음, 어쨌든 그렇게 넣다 보니까, 당연히 이게 사람이 한 거니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한 장면에 소리를 넣지 않았을까, 저는 음,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 약간, 아까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도, 별로 이 전체적인 흐름에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 안 넣었다고 봤고, 음, 그리고 트레이시가 추궁을 당하는 장면도 음, 약간 그냥 그 대화 자체가 되게 의미 있고 중요한 내용이 아니고 그냥 이제 어쨌든 트레이시가 되게 추궁을 당하고 되게 약간 그 경찰이 보는 문제아로 낙인 찍히는 그런 것들이 저는 그러니까 이거를 일부러 안 넣었구나라고 생각했다기보다는 저는 오히려 별로 안 중요한 장면이고 그냥 아, 그, 약간 그냥 얘가 문제아로 이제 낙인 찍히는 게 중요하지 음, 그냥 그 어떤 사건 때문에 문제아가 된 건지는 안 중요하구나 그냥 이렇게 봤던 음, 것 같아요. 그렇게 봐도 말이 되네요. 네. 음, 자, 그래서 이 형사 두 명이 이제
두 남자가 대화합니다. 걸어가면서. 오늘 밤은 생각보다 빨리 끝났어. 네. 그 다음에는 다른 걸 입었어. 그 사람을 살펴보려고 말이야. 그래서 비싼 옷을 사는 척했지. 자기 이제 그 범죄자 뭐 잡은 모험담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것을 자네가 봤어야 한다고 내가 마음에 든다고 했더니 그 사람 그 말을 정말 믿더군. 그 옷은 그냥 그곳에 벗고 왔어. 이제 그게 흐름과는 별로 관계없는 그냥 모험담을 한 거죠. 그리고 두 사람의 뒷모습만 보여주면서 카메라가 따라갑니다. 예, 뒤로 따라가죠. 다음으로 옆모습이 보여지고요. 그리고 사람이 문을 열어요. 근데 이게 세면장인지 탈의실 같은 곳인데 거기 형사들, 경찰들이 잔뜩 모여 있어요. 어디론가 지나서 걷죠. 그리고 인제 그 남자가 어떤 여자를 보고 인사를 해요. 이제 남녀 주인공인데 이 형사가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음. 아니 인제 이 첫 장면에서는 남자 주인공이 먼저 만나지 않고 원래 그 상주하고 있는 경찰이 얘기를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냈습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그 아저씨가. 그리고 인제 미스 앨리스 미스 화이트라고도 하는 앨리스 여주인공이 남자 주인공 프랭크에게 뽀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남녀 주인공인 거죠. 그래서 앨리스 역할의 애니 온드라 음. 그리고 두 사람이 인제 나가죠. 나가는데 프랭크가 "왔어?" 하니까 앨리스가 "여기서 30분 기다렸어요." 약간 새초롬한 얼굴로. 음. 30분이나 기다렸다고요. 그래서 두 사람은 웃으며 밖으로 나갑니다. 근데 이 웃는 얼굴이 네 아니 웃는 그 소리가 까르르르 하는 그런 느낌이 진짜 드는데 그래서 그 두 사람 에밀리드라가 그 예. 아까 그 말한 사람이 달랐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목소리 녹음한 배우는 달랐다고 했는데 음. 애니온드라가 되게 억양이 셌대요. 그러니까 약간 아. 우리나라 말로 하면 사투리 같은 게 셌던 아 거죠. 그러면 좀 이입이 깨진다. 그래서 뭐 약간 뭐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만약에 뭐 유성영화로 했으면 애니온드라 안 썼을 거다. 걔는 너무 이렇게 그게 심해서 억양이 심해서. 아. 예예. 이게 또 유성 영화 시대로 넘어가면서 그게 또 이 소리 음. 이게 발음 이런 게 되게 중요해지니까 재밌네요. 그럴 수 있겠다. 그리고 두 연인이 어쨌든 웃으면서 거리를 걷다가 지하철 씬이 나와요. 이게 지하철에서 이동을 하는 둘이 앉아서 이동하는데 좀 재밌는 게 1920년대 당시에도 지하철이 있었다는 게 정말 이른 시기부터 29년작인데 이때 지하철이 있었던 거예요. 음음. 근데 이 씬에 히치콕이 나옵니다. 어떤 아이가 이렇게 모자를 이렇게 하죠. 손으로 내리는데 그 사람이 히치콕이었던 거예요. 전 이 중에 모자로. 미리 말씀해 주셔서 그때 어. 오히려 그 앨리스랑 프랭크를 못 보고 히치콕만 봤던 것 같아요. 근데 히치콕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도 이거를 어디서 찾아서 봤거든요. 그때 나온 사람이 히치콕이라고. 근데 이게 저는 이 히치콕식 유머가 아닌가. 그 장면 자체는 되게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화의 전반적인 스토리는 제목 그대로 블랙메일 협박이잖아요. 협박을 당하는 내용 되게 심각하고 좀 어두운 무거울 수 있는데 영화의 전반적인 분위기랄까 이런 건 가볍고 되게 통통 튀는 게 있어요. 이런 게 전 너무 좋더라고요. 무거운 얘기를 무겁게만 하지 않는 게 중간중간 유머도 있고. 자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어디론가 가죠. 어디론가 가는데 당대에 또 좀 뭔가 만석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붐비는 번화가에서 데이트할 장소를 막 찾고 있는데 사람들이 정말 많고 어느 식당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근데 재밌는 게 한 소년이 진짜 거의 한 초등학생 정도 되는 소년이 가로막잖아요. 못 들어간다고. 근데 프랭크가 얘가 인제 한눈 파는 사이에 앨리스를 데리고 들어간단 말이죠. 근데 당대에는 초등학생도 노동을 할 수 있었나 싶더라고요. 이거는 아동 착취 아닌가. 근데 이런 것들이 좀 눈에 들어왔었고 근데 그 어린 친구가 나중에도 한 번 더 나오지 않아요? 같은 친구 아니에요? 어디서 나오나요? 프랭크가 이렇게 화가 나서 먼저 자리를 박차고 아 가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 앞에서 계속 서성이잖아요. 앨리스가 따라오는 것을 기대하면서. 아, 맞아. 아, 그때도 그 꼬마인 애 친구가 있었, 있었던 것 같아요. 있었던 것 같아요. 걔는 항상 저도 앞에, 이제 보면서 아, 응. 걔는 2층에 있었고 얘는 1층에 있으니까 같은 애인가 다른 애인가 막 이런 생각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어쨌든, 들어왔어요. 프랭크와 앨리스는 겨우 들어왔는데, 자리를 못 찾죠. 그래서, 근데 이 자리를 찾기 위해서 사방팔방 이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 커플뿐만 아니라 다른 커플들도 자리를 찾고 있는 거죠. 근데 한 장면이 묘사가 되는데, 앨리스가 겨우 한쪽 의자에 앉았어요. 근데 다른 커플이 또 다른 사람이 또 한쪽 의자에 앉은 거죠. 같은 테이블에. 음. 그러니까 둘이 기싸움하다가 서로 손을 잡고 딴 데로 가버려요. 그럼 그 자리는 또 비워버리고 이런 것들. 아, 이런 신경전 이런 거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결국에 이제 프랭크와 앨리스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근데 이때 어 그 앨리스가 장갑을 한쪽 잃어버렸다고 말을 해요. 다니다가. 근데 이 장갑이 저는 이거 볼 때는 뭐 별 생각 없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장갑 네, 한쪽이. 네. 엄청 중요한 그 이걸 장갑의 연출하기 특징이 위해서 네. 결국 여기 갔구나. 이걸 보여주려고. 그래서 장갑 한쪽을 잃어버렸다 해서 프랭크가 앨리스의 장갑 한쪽을 찾아오죠. 장갑에 구멍이 2개 뚫려 있네? 이런 말까지 해요. 아, 이거 일부러 관객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이게 치밀하게 식당 씬을 구성했구나. 아, 저는 깜짝 놀랐고요. 그리고 두 사람이 마주보고 앉은 옆모습을 카메라가 보여줍니다. 제가 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프랭크가 종업원을 가리키면서 여기요 계속 그래요. 어, 음. 근데 이게 안 오죠. 종업원이 안 와요. 너무 바쁘기 때문에. 사람이 많기 때문에. 앨리스가 말하죠. 좀 참으세요. 순서를 기다려요. 오늘 왜 이러지? 안 좋은 일 있었어? 난 기다리는 거 싫다고요. 어, 그래. 여기요. 하면서 영국 경찰청 업무 전체가 당신 계획에 맞춰져야 한다는 건가? 둘이 이제 좀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까 앨리스가 30분 기다렸다 그랬죠. 그것 때문에 삐진 거예요. 음. 삐졌고 프랭크는 야 영국 경찰청이 너의 계획에 맞춰줘야 돼.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삐딱하게 말을 한 거죠. 그럼 앨리스가 모든 일을 당신 혼자 다 해요. 그걸 누가 알아주기나 해요? 그래, 프랭크가 말합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데? 영화 한 편 보는 걸 가지고 뭘 그렇게 서두르는 거야. 시간 많다고. 앨리스가 말하죠. 영화 볼 마음이 없어졌어요. 왜? 볼 만한 건 다 봤어요. 지문은 봤어? 그게 보고 싶은데. 영국 경찰청 얘기라 재밌을 거야. 세밀한 부분까지 보여주겠지. 이때 여기서 앨리스 화이트의 앞모습을 카메라가 보여줘요. 근데 그 앨리스의 모습이 되게 새초롬한 그 표정 기억나시죠? 되게 새초롬하게 이렇게 이렇게 그 모습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아, 너 되게 예쁘다. 음. 새초롬한 표정. 그래서 당연하겠죠. 진짜 범죄자가 감독을 했다면서요. 음. 프랭크는 종업원이 자기 테이블에 도저히 오지 않으니까 자리에서 일어나서 종업원을 찾아 나서요. 이때 프랭크의 눈치를 보면서 앨리스 화이트가 쪽지를 꺼내줘, 가방에서. 화요일 6시 30분에 올 거요. 와주겠소. 결국 이제 앨리스는 프랭크 외에도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던, 결국 이제 그래서 화가와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던 거죠. 전 여기서부터 영화가 본격적으로 흥미진진해지기 시작한다고 봐요. 어, 근데 저는 좀 관객은, 이해가 안 됐어요, 앨리스가. 왜 굳이, 그러니까 화가를 6시 반에 만나기로 했는데 왜 꼭 프랭크를 같이 와야 됐을까? 아, 맞다. 그 그럼 부분이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프랭크 예, 왜 꼭. 떼어놓고, 프랭크, 야, 오늘 예. 내가 컨디션 안 좋아. 다음에 보자. 그러네. 상식적으로. 약간 그리고 와서 실망해가지고 약간 플랜 B를 계속 만들어 놓은 건가? 왜냐면 그래, 프랭크랑 같이 와서 갑자기 그 남자가 안 온 걸 확인하고 아, 영화를 안 보고 싶다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영화를, 그러니까 그 남자가 안 왔을 때는 그냥 영화 다시 영화 보자 보러 이렇게 가고, 영화가 하고. 오면은, 영화 보기 싫어졌어요.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새침하게. 너무 이제 이중 약속을 너무 많이 잡은 것 같아가지고. 근데 너무 타이트하긴 하다, 진짜. 그래서 왜 그렇게 위험하긴 하다. 했을까? 어, 그건 좀 그러니까
그냥 그냥 이 사람이 치밀하지 못해서 그렇게 치밀하지 한 못하다. 걸까? 약간 그러니까 장갑도 사실 그 앨리스의 아, 그런 성격을 잘 보여준 것 같기는 한데 좀 개연성이 있네요. 장갑 놓고 다니고. 그래서 되게 왜 저렇게 했지? 왜 저렇게 피곤하게 살지? 막 이런 생각이 것 같아요. 근데 현실적이다. 음, 들어보니까 근데 저는 또 한편으로는 뭐 작가 대본 쓴 극작가와 그 감독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요. 이렇게 해야 영화가 진행이 되니까. 음, 근데 근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도 되게 중요해. 개연성 입장에서. 음. 영화가 흥미진진해지기 시작하죠. '아 이 양다리 걸쳤구나.' 관객은 일종의 전지적 관찰자 시점이 됩니다. 그 정보의 격차가 벌어지는데요. 욕망의 격차가 상황을 재밌게 만드는데 우선 이 히치콕 영화의 특징이기도 해요. 우선 관객은 모든 정보를 알고 있죠. 앨리스가 두 남자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고 있구나. 줄타기 하고 있구나. 이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프랭크는 몰라요. 그러니까 프랭크는 모르기 때문에 이게 또 재밌어지는 거예요. 앨리스가 어떻게든 쟤를 프랭크를 따돌리고 속여 먹으려고 하는 요런 거를 보는 쏠쏠한 재미가 있는 거죠. 정보의 격차, 욕망의 격차 때문에. 어. 그래서 근데 이때 관객들은 앨리스의 입장에 감정이입을 할 수밖에 없어요. '프랑크가 속아 넘어가 가겠지?' 뭐 이런 식으로 감정이입을 할 수밖에 없고 근데 앨리스의 욕망은 화가 쪽으로 기울어 버렸죠. 그래서 앨리스는 화가와 함께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이미 인제 알고 인제 들어가는 거죠. 프랭크가 이제 "주문했어." 말을 합니다. 화이트가 "영화 보러 가요." "마음 바꿨건." 얘기를 해요. 이때 주문한 음식이 나오고 앨리스는 뻘쭘하게 서 있는 그 아까 그 화가를 발견해요. 드디어 온 거죠, 이 사람이 약속대로. 근데 앨리스는 인제 얼굴 표정으로 이렇게 말을 이제 대기하라고 남자에게 신호를 합니다. 남자는 앉아서 대기하고 있고 이런 상황을 관객은 조마조마하면서 보는 거죠. 앨리스가 또 새초롬하게 "프랭크 마음이 변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지?" "영화 보러 가는 거요." 이제부터는 약간 프랭크를 응원하게 되더라고. 아니 왜 저러는 맞아요? 거야? 이러면서. "이 여자 왜 이래?" 또 가기 싫어졌나? 근데 프랭크가 화날 만해요. "네 가기 싫어요." 그래서 "어째서?" "모르겠어요. 그냥 갑자기 가기 싫어졌어요." 이유도 이유 그러니까 이유가 앨리스는 치밀하지가 않아. "그냥 갑자기 가기 싫어졌어요." "다른 이유가 필요한가요?" "그래 필요해." 그래서 "여기요." 하면서 뭐 하려고요?" "계산할 거야. 정말 질려 버렸어. 당신이 안 본다면 나 혼자라서 보겠어." 그래서 프랭크는 혼자 계산하고 나가 버려요. 어. 근데 앨리스가 중간에 쫄아 가지고 "알았어요. 갈게요. 화내지 말아요. 오늘 이상하게 행동한 거 알아요." 했는데 프랭크 미안해요 했지만 "이거면 될 거야." 하고 돈 주고 나가 버려요. 그 프랭크가. 이 상황도 되게 재밌어요, 상황 자체가. 예. 서로 인제 앨리스는 마음을 막 감추고 하는데 근데 앨리스의 마음도 확실하진 않았나 봐요. 중간에 인제 프랭크가 좀 강하게 나오니까 "알았어요. 갈게요." 영화 보러 간다고 했다가 프랭크가 돈 주고 가 버려요. 왜 이렇게까지 상황을. 이걸 인제 이 장면을 모두 화가는 보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프 인제 서로 인제 눈 맞아 가지고 앨리스랑 화가랑 웃으면서 가죠. 근데 프랭크가 극장으로 바로 가지 않고 '에이 그래도 내가 너무했나?' 다시 돌아가려는데 그 장면을 목격하고 말아요. 굳은 표정으로 바라보죠. 예. 근데 이때부터 인제 하이 앨리스와 화가는 화가의 아파트 앞에 어 섰습니다. 근데 프랭크가 두 사람을 미행한 것 같아요. 미행한 것 같은데 화가가 이런 말을 하죠. "잠시만요. 여기가 내 아파트예요." "그래요? 그럼 들어가시죠. 집까지 바래다 줄게요." 저 음. 모퉁이만 돌면 우리 집이에요. 화이트 상점 아세요? 킹스 로드에 있는 가게예요. 저희 아버지 가게예요." "정말인가요?" "네." 이 장면을 프랭크는 어디선가 바라보고 있죠. 근데 이게 저는 프랭크가 미행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때부터 트레이시 아까 범죄자 있잖아요. 첫 장면에 나왔던. 범죄자가 바라보고 있던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프랭크는 미행하려다가 그냥 집에 갔을 수도 있고요. 음. 가능성이 여러 개인데 그래도 화가가 "정말 재미있네요. 우리 이웃이었군요. 화가의 작업실 보신 적 있나요?" 인제 꼬시는 거죠, 자기 집으로. "아니요. 보고 싶은데요." "올라와서 작업실 구경해 봐요." "지금은 안 돼요. 나중에요." "왜요?" 너무 늦었어요."
두려운가요? 아니에요. 그러면 왜 안 되는 거죠? 고맙지만 나중에 하죠. 집에 가봐야 해요. 내가 무서운 모양이군요. 그런 건 아니에요. 남자들은 날 무서워하죠. 나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금 몇 시쯤 됐죠? 그렇게 안 늦었어요. 어째서 그렇게 겁내죠? 겁내는 거 아니에요. 여자들은 본능적으로 남자를 알아봐요. 맞아요. 날 믿어요, 앨리스. 앨리스라고 불러도 될까요? 마음대로 해요. 들어가죠. 그래서 인제 두 사람이 들어가요. 근데 이게 꽤 긴 대사인데 여기서 두 사람의 어떤 신경전? 화가는 어떻게든 자기 집안으로 끌어들여서 어떻게 해 보려고 하는 그 꿍꿍이가 있고 앨리스는 무서우니까 겁나니까 밤이고 집에 가려 그래요. 이 조마조마한 근데 이게 좀 남자 입장과 여자 입장 다를 것 같아요. 이 장면 보면서 솔직히 어떠셨나요? 여기서부터 좀 낌새가 보였나요? 화가의 그런 낌새가? 어떠셨어요? 포비 님은? 그쵸. 약간 집에 데려간다는 거 자체가 좀 그렇죠. 예 처음 그리고 약간 이렇게 화가가 되게 계속 그런 걸 자극하잖아요. 약간 그러니까 아. 너 그냥 그러니까 쪼르는 게 아니라 약간 자극을 해요. 약간 자극을 너 하네. 무서운 거 아니야?" 약간 "제발 가자." 이러면은 앨리스가 되게 단호하게 더 안 갔을 것 그쵸. 같은데 안 가겠죠. 약간 막 약간 되게 너 무서워. 뭐 무서운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계속 약간 뭐라 그러지? 어. 챌린징을 건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래서 인제 넘어왔구나. 근데 뭐 두려운가요? 앨리스는 사실 마음이 없진 않았겠죠. 마음이 없진 않았으니까 프랭크가 그렇게 화를 내고 간 상황에서 프랭크를 따라가지 않고 음. 갑자기 얘랑 나왔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것도 되게 부주의한 왜냐면 만약에 프랭크가 나갔으면 뭐 차라리 그냥 그 레스토랑에서 걔랑 좀 더 놀면은 네 모르겠어요. 근데 되게 제 앨리스는 그냥 내숭 떠는 건가 싶기도 어. 하고 뭔가 왜냐면 결국 뭐 갔으니까. 음.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맞아요. 근데 예. 어쨌든 두 사람은 집에 들어왔어요. 음. 들어왔고 어 인제 뭐 들어가기 전에 이런 게 나오죠. 두 사람이 집 앞에 문을 인제 열려고 그러는데 어떤 그 어떤 사람이 "크루시 올라가기 전에." 하면서 말을 걸어요. 그래서 화가가 말하죠. "잠시만요." 그래서 화가가 계단을 내려가서 두 사람이 뭔가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화가가 다시 앨리스한테 돌아가서 이런 얘기를 해요. "저런 자들은 쓰레기 같죠. 거리에서 항상 사람들을 성가시게 해요." 근데 이때 아마 화가를 멈춰 세우고 대화를 나눴던 사람이 트레이시 아까 범죄자인 것 같아요. 이건 분명한데 이땐 몰랐죠. 혹시 이 장면 어떻게 보셨어요? 처음 인제 보셨을 때? 저도 그 장면이 왜 그러니까 그 장면을 보고는 오히려 화가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쟤 아. 그러니까 약간 저는 그랬어요. 왜 이렇게 별로인 사람들과 얘기를 하고 어. 사실 이제 그 화가가 되게 그런 뭔가 메모를 보고 되게 초조해하잖아요. 예. 그래서 오히려 그때는 '뭐지? 쟤가 뭔가 있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뭔가 음. 왜냐면 죄를 안 지은 사람은 초조해하지 않으니까 뭔가 걔가 그 찔리니까. 메시지를 보고 막 초조해하니까 그런 '쟤 좀 좀 이상한 애 같은데 무슨 사건이 일어나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화가랑 앨리스가 집에 들어왔고 그리고 갑자기 편지가 쌓여 있는 걸 보고 화가가 어 앨리스한테 먼저 올라가라 그러죠. 그리고 거기 인제 그 1 층에 계단 밑에 사는 그 집주인 아줌마 같아요. 아줌마에게 뭐 쪽지 메모 남긴 사람이 다른 말 없었냐고 묻죠. 근데 그 메모가 뭔진 모르겠어요. 뭘까? 음. 그리고 화가는 돌아서서 계단을 올라갑니다. 근데 이 장면 되게 특이한데 화가의 집이 3 층인 것 같아요. 근데 옆에서부터 측면에서 두 사람이 앨리스와 화가가 이게 계단을 오르는 모습을 되게 천천히 보여줘요. 천천히 올라가는 그 3 층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이 장면 되게 저는 '와 계단 씬을 이렇게까지 길게 보여주는 이유가 뭘까?' 이 음악도 점점 고조되거든요. 근데 이런 연출을 공포 영화 같은 데서 자주 쓰는데 보통 첫 장면에서 주인공이 차를 타고 어디론가 이동을 해요. 근데 그 공포가 그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 현장이든 귀신이 나오는 곳이든 이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연출이 자주 나오는데 이게 어떤 낯선 공간
아니 섬뜩한 공간으로 들어가는 어떤 그 일상의 공간에서 섬뜩한 공간으로 가는 어떤 징검다리 같은 그런 연출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계단이 그런 역할이었던 것 같아요. 결국 인제 어디론가 이 현실과는 격리된 어떤 폐쇄된 공간으로 가는 거구나. 이걸 관객들한테 각인을 시키는 거죠. 자, 이 계단 연출 어떠셨나요? 저도 그 장면이 생각보다 되게 길게 나오고 네. 계단 자체도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계단이었잖아요. 맞아요. 약간 그래서 이렇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뭔가 더 긴장하게 만드는 요소였던 것 같아요, 음. 관객이. 꽤 오랫동안 제가 시간을 재봤는데 30초 정도 그걸 길게 보여주더라고요. 좋았다. 화가가 이런 말 해요. "계단이 좀 많죠?" 이런 얘기하면서 어 들어가죠. 앨리스는 신기해하면서도 화가 눈치를 보면서 불안해합니다. 옆눈으로 힐끗 화가를 바라보다가 그리고 창문으로 가서 창문 아래쪽으로 경찰관이 순찰하는 모습을 봐요. 그리고 앨리스는 경찰을 보고 안심한 듯 미소를 짓습니다. 이런 장면도 디테일하게 다 보여줘요. 어 그리고 앨리스는 화가가 그린 광대 그림, 이 광대 그림도 나중에 또 나오죠. 광대 그림을 보면서 처음에 깔깔 웃어요. 너무 웃기다. 화가는 휘파람을 불죠. 앨리스의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휘파람을 부는 것 같아요. 앨리스는 그리고 앨리스는 피아노 건반을 몇 개 두드려 봅니다. 그리고 앨리스가 이젤을 들고 "이거 어떻게 잡아요?" 묻죠. 화가가 이젤 잡는 법을 알려줘요. 근데 앨리스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탁 뒤로 하는데 그 도화지에 점이 찍힌 거예요. 음음음. 그래 가지고 "한번 그림 그려 봐요." 이 화 앨리스가 그림을 그리려고 돌아서는데 저는 이거 두 번째 보면서 이 대본을 쓰니까 모든 장면을 다 보잖아요. 근데 이때 앨리스가 균형을 잃고 휘청거리니까 화가가 앨리스의 팔꿈치를 잡고 앨리스의 허리를 슬며시 터치를 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야, 음. 이때 흑심이 드러나는구나 드디어. 이런 게 보여요, 너무 신기하게. 앨리스는 사람 얼굴을 그리고 깔깔 웃는데 화가가 그 얼굴 아래 여자의 나체를 이렇게 그립니다. 뭘 그리나 했는데 여자의 나체를 그려요. 앨리스는 엉큼해요.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앨리스는 그 옆에 자기 서명을 해요. 이런 데에서도 화가의 그런 좀 흑심이 보이는 거죠. 마음이 다 드러나고. 그 히치콕이 진짜 디테일한 연출을 잘하는구나. 좀 분석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하나하나가 그 다. 사실 그 뒤에 이제 여자가 그 서명을 지우는 것도 되게 깜짝 놀랐고 기억이 어. 안 났었어요, 사실. 어. 그리고 그 광대의 그림이 되게 중요하다고 아. 저는 생각했거든요. 맞아. 마지막에 나오죠. 이 영화에서. 아.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그게 뭔가 그 딱 정면을 보고 있잖아요, 그 광대 그림도. 예. 되게 막 처음에는 우습게 보였지만 나중에는 그 사람이 오히려 어. 관찰자처럼 이렇게 되게 무섭게 느껴졌던 것 같고 그리고 맞아요. 사실 이젤이 아니라 팔레트. 이젤은 맞아요. 이게 이젤이 제가 몰라 가지고. 아무튼 근데 그리고 그것도 되게 저는 재밌었어요. 재밌다기보다 이게 흑백 영화인 게 아쉬웠던 게 그 아. 광대 그림을 진짜 색깔을 넣은 광대 그림을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보면서. 진짜요? 예예. 아니 진짜 미술 쪽이니까 포비 님이 색깔이 들어가면 다를까요? 흑백하고? 제가 미술 쪽인가요? 아무래도 뭐 디자인 뭐 크게 보면 인제 좀 그림 미술 쪽. 음. 미술 쪽 전혀 아닌데. 진짜요? 제 네. 착각인가? 아무튼 네. 예. 그래서 예. 아무튼 그냥 뭔가 되게 그러니까 그냥 그 색채나 그런 게 좀 궁금해졌던 것 같아요. 그 광대 그림. 색깔이 있으면 좀 느낌이 다를 것 같긴 해요. 음. 그리고 인제 엉큼해요 이 얘기를 하고 앨리스가 걸려 있는 하얀 옷을 발견하고 궁금해하죠. "제가 모델이라면 어떨까요?" 이렇게 물으니까 화가가 "야 잘 됐어." 이렇게 속으로 "야 한번 입어 보라."고 권하는 거죠. 화가가 그 좀 지독한 술을 되게 도수가 진한 술을 앨리스에게 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앨리스는 너무 하고 인제 하는데 이것도 다 인제 하나하나가 다 계획된 거죠, 화가 안 된. 앨리스는 이제 그만 집에 가 봐야겠다고 말을 합니다. 화가는 알겠다고 하면서 "스케치하고 싶었는데 아쉽네요." 그 옷을 입은 모습을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니까 떠보는 거죠.
그리고 싶은데 옷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을 하고 화가는 또 피아노를 쳐요. 이게 분위기를 좀 풀어주는 거죠. 아니 모든 것들이 다 계획된 몇 번 또 경험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앨리스는 옷을 한번 입어보겠다고 말을 합니다. 미끼를 물었어요. 그리고 탈의실이 있는데 탈의실의 벽을 사이로 두고 화가는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고 이 분위기를 풀어주는 거죠. 안심해라. 예, 걸려라. 그래서 오른쪽에서 화이트가 옷을 갈아입어요. 이게 동시에 보여집니다. 가사가 과거의 여인은 아름답게 기억되고 현재의 여인은 마음에 들지 않아요. 아침부터 밤까지 불평만 하게 되죠. 현재의 여인은 거침없고 철이 없다 하고 당신의 미래는 어둡다고 하죠. 하면서 앨리스 화이트는 새 옷을 입고 나와서 피아노 옆에 서요. 화가가 말하죠. 당신은 오늘 너무 아름다워요. 당신에 대한 노래군요. 그래서 앨리스가 등을 보이면서 이것 좀 올려줘요. 자크 좀 올려줘요 하는데 잠깐만요. 내가 해줄게요. 하는데 일부러 나도 못하겠는데요. 그래서 지퍼를 안 올려요. 자크를 못 올리는 척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앨리스 한 바퀴 휙 돌면서 어떠냐고 묻죠. 이때 이제 화가가 다가갑니다. 잠깐만요. 뭔가 이상하군요 하면서 앨리스한테 다가가요. 앨리스의 어깨에 옷을 이렇게 슬며시 내립니다. 이렇게 옆에 이제 내리고 머리를 약간 쓸어 넘기더니 갑자기 기스키스를 앨리스에게 하는 거예요. 앨리스는 당황해서 저항을 하고 화가를 밀치죠. 가봐야겠어요. 이건 이제 오늘날로 하면 완전 성추행, 성폭행일 텐데 당대에는 어땠을지. 앨리스가 옷을 갈아입는 사이에 화가는 은근슬쩍 앨리스의 옷을 훔쳐서 던져버리죠. 저쪽으로. 씩 던져. 내가 갖고 있어요. 제발 줘요. 나와요. 하면서 옷을 던져버리니까 서로 실강이를 하죠. 근데 또 화가는 앨리스의 마음은 상관없이 그냥 웃으면서 피아노를 쳐요. 그 피아노 쾅 치면서 앨리스를 쳐다봅니다. 앨리스는 잔뜩 겁먹은 표정이죠. 그리고 앨리스의 팔목을 힘껏 잡아서 끌어당겨요. 바보같이 굴지 말아요. 점점 이제 고조되고 있어요. 화가는 어디론가 앨리스를 끌고 가고 창밖으로는 경찰이 순찰하는 모습이 보여요. 싫어요. 이거 나요. 이거 놓으라고요. 이때 그 연출이 연출이 진짜 탁월한 게 커튼 뒤로 가버리죠. 근데 둘이 어떤 일을 하는지 몰라요. 관객들은 그 커튼이 팔랑팔랑 거리는 모습밖에 안 보여요. 야, 이걸 이렇게 연출하는구나. 미쳤다. 근데 상상만 하는 거죠, 상상만. 우리 이미 알고 있죠, 관객들은. 근데 팔랑팔랑, 이거 하지 마요. 막 소리 지르고 있는데 앨리스가 이렇게 막 저항하다가 밖에 이제 이렇게 손을 더듬다가 칼을 쥐고 칼을 이제 안으로 딱 끌어들여서 그 이후로 이제 잠잠해지죠. 그리고 화가의 팔이 이렇게 쭉 늘어집니다. 화가를 죽였구나. 앨리스는 칼을 들고 넉넉한 표정으로 커튼 밖으로 나가요. 이 연기도 정말 이렇게 진짜 넉넉한 표정으로 나오거든요. 어디선가 멍하니 보고 천천히 걸어요. 천천히 걷고. 그리고 그 옷은 화가가 그린 광대 그림에 걸려 있어요. 그 광대가 자기를 가리키며 웃는 걸 보고 손으로 광대 그림을 찢어버립니다. 앨리스가. 앨리스는 천천히 탈의실로 가서 재빨리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가버려요. 이 부분 여기까지인데요. 이 연출 혹시 어떠셨나요? 전 너무 탁월했다. 근데 저는 그것도 좀 아까 이즈님의 그거랑 비슷하게 약간 그냥 그렇게 일부러 연출했다고 보진 않았고 그 당시에 이제 여배우들의 노출이나 아니면 그런 19금까지의 영화를 만들기 힘드니까 그냥 좀 이렇게 가려서 보여준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당신 더 보수적이니까. 당신 더 보수적이고 이제 뭐 여배우들도 사실 막 그런 목욕씬 같은 것도 되게 수증기가 나오거나 아니면 거의 안 나오고.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되게 파격적인 노출. 맞아요. 일부러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죠. 당시에는 더 약간 더 보수적이었고 더 그런 장면을 이제 상업적인 공식 영화에 넣는다는 게 되게 좀 두려운 일이 아니었을까 막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고 그리고 막
근데 오히려 그런 것들이 되게 더 히치콕스러움을 만드는 맞아요. 요소가 됐지 않았나 맞아요. 싶어요.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런 연출. 그 앨리스가 죽이고 나와서, 그러니까 사실 사람을 죽였다는 건 어쨌든 되게 큰 일인데, 응. 죽이고 나와서 그 행동도 되게 조심스러워요. 맞아. 그러니까 진짜 조심. 칼도 심지어 그 거기 막 이렇게 돌려놓고, 이렇게 뭐라 그러지? 그 빵 옆에 다시 이렇게 되게 조심스럽게 돌려놓고, 그 앨리스가 분명히 뭐 5번인가 찔렀다고 나왔던 것 어, 같은데, 피자국이 하나도 없어. 그 저도 그게, 새하얀 옷에. 맞아. 그래서 되게 그냥, 그러니까 이 영화 자체를 좀 덜 잔인하게 그러니까 물론 그런 커튼 아, 자체도 되게 뭐 이 영화가 되게 너무 징그럽진 않고 음, 너무 무섭진 않게 만들어주는 요소고, 음, 오히려 그냥 심리적인 긴장을 주는 요소인 것 같았는데, 응. 그런 것들이 좀 더 막 극대화됐던 것 같아요. 핏자국도 어, 없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아예 오히려 대놓고 핏자국을 보여주면 오히려 그냥 그게 너무 징그럽고 그럴 어, 텐데, 그게 아니라 그냥, 예, 그냥 되게 담백하게 죽인 건 죽인 거고,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얼마나 피가 튀었을지는 네가 상상해, 약간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음, 예, 저는 막 그래서 되게 그 장면이 되게 그냥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이 새하얀 옷에 핏자국이 없고, 근데 막 커튼 연출 자체는 좀 그 당시에 보수적인 걸로 그냥 아, 그렇게 연출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라고 봤던 것 같아요, 저는. 와, 이 생각을 못 했네요. 저는 일부러, 야, 히치콕이 고급스러운 연출을 너무 잘하는구나. 그래서, 음. 정말 탁월하다. 일부러 안 보여주면 되게 상상력을 자극하니까요. 근데 전 둘 다 근데 그건 모르죠. 그건 모르죠. 그러니까 포비님, 이진님 말이 맞을 수도 있죠. 저는 어, 그냥 제가 상상해서 약간 말한 거니까. 전 둘 다 맞는 것 같아요. 우리 둘의 네. 말들이 시대적인 그런 저항도 있고, 예술적으로도 그런 식으로 연출하는 게 좋았다. 어, 정말 좋은 연출이었고요. 앨리스의 천천히 걷는 발이 클로즈업 돼요. 두리번거리면서 집 밖으로 나가죠. 이때 대문 밖에 모자를 쓴 남자의 그림자가 보여요. 이게 트레이시였구나. 이거 나중에 다 짜맞춰지더라고요. 뭐 이땐 몰랐죠, 볼 때는. 앨리스는 인파 속을 넉넉한 표정으로 걷습니다. 근데 그 재밌는 게, 도로에서 이 수신호하는 경찰이 그 하얀 장갑을 끼고 이 수신호에서 차를 멈추고 사람들이 건너가더라고요. 근데 이 장갑을 보고 앨리스는 자기가 죽인 화가의 그 늘어진 팔, 이 오버랩 되는 거예요, 장면으로. 그때 한 번 오버랩 되고, 또 광고판에 네온 사인이 나오는데 칵테일 이게 막 흔드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 광고판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갑자기 칼 들고 이렇게 찌르는 그 모습으로 바뀌어서 보여지기도 하고, 이거 앨리스의 내면을 투사해서 이미지로 보여주고 있구나. 이 연출도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앨리스가 어쨌든 그 새벽까지 걷는데, 어떤 거린이 팔을 쭉 늘어뜨리고 자고 있죠. 그때도 그 팔을 보고 화가의 축 늘어진 팔이 오버랩 됩니다. 이때 앨리스가 비명을 질러요. 근데 이 비명과 동시에 그 살인 현장에서 어떤 아줌마가, 그 집주인이죠. 집주인 아줌마가 막 놀란 모습과 오버랩돼요, 이 비명이. 요런 연출 탁월하다. 놀란 얼굴이 보이고 이제 경찰이 사건 현장에 도착한 거죠. 앨리스의 썸남 프랭크도 같이 있어요. 프랭크와 조사관과 또 다른 경찰 3명이 이제 그 시체를 보고 있는데, 프랭크는 뭐 주변을 이렇게 증거 없나? 이렇게 돌아보고 있어요. 돌아보고 있고, 나머지 두 사람은 화가의 시신을 보면서 대화하고 있는 거죠. 이때 이제 프랭크는 우연히 앨리스의 장갑, 아까 장갑, 이때 장갑이 정말 다시 등장하는데, 장갑 보고 깜짝 놀라요. 야, 이거 사태를 파악하는 거지. 이거 갑자기 이제 자기는 왜 장갑 있어요 말하려다가, 이거 말하면 앨리스가 안 되겠는데, 그래서 장갑을 이제 꼭 쥐죠. 광대 그림을 쳐다보고 장갑을 손에 쥡니다. 앨리스는 집에 도착해서 몰래 자기 침대에 누워요. 이때 엄마는 앨리스를 아침이라고 깨우죠. 재밌는 게, 엄마가 그 새장의 커튼을 벗기니까 새가 요란하게 울어요. 근데 이 새가 진짜 시끄럽게 계속 울거든요. 이것도 일부러 장치를 둔 것 같아요, 이 사운드 소음을.
엄마는 앨리스에게 길모퉁이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고 그 얘기를. 새소리가 참 한국의 새소리랑 되게 달라가지고 그리고 되게 길게 나와가지고 저 그러니까. 아침에 저런 새소리를 듣는구나 막 생각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자인 커튼을 씌워놓기도 하고. 그리고 앨리스는 일어나서 거울을 보고 분을 꺼내 자기 얼굴을 문지릅니다. 그리고 피 묻은 자기 옷을 새 옷으로 갈아입죠. 아래층으로 내려갑니다. 앨리스는 아버지에게 프랭크 전화번호를 물어요. 부모님은 담배를 파는 그 가게를 운영하고 계세요. 그래서 앨리스는 전화부스에 들어가서 프랭크의 번호를 찾죠. 전화번호부에서 경찰 법원을 찾은 앨리스는 멈칫하더니 부스를 나옵니다. 그리고 손님으로 찾아온 한 아줌마가 막 대화를 해요. 말을 많이 해요. 이 말 많은 아줌마인데 목욕하던 여자친구를 익사시킨 사건 때문에 어떤 이제 그 뉴스에서 본 거죠. 한 달간 자기는 목욕을 못했다고 이런 아버지한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앨리스에게 왜 그러니 기분 안 좋아 보인다? 아줌마도 내 눈에도 그렇게 보여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줌마가 이런 얘기를 좀 장황하게 해요. 경찰에 누가 신고해서 알았대요. 아까 살인 사건, 앨리스가 벌였던 살인 사건 얘기를 하는데 경찰에 누가 신고해서 알았대요. 아니라면 어떻게 알았겠어요. 살해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칼로 사람을 찌르는 건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죽은 사람도 그렇게 생각했을걸요? 머리를 벽돌로 한 번만 제대로 쳐도 죽잖아요. 그게 영국 사람답죠. 하지만 칼은 심하다고요. 제 생각은 그래요. 나는 아무리 화나도 칼은 안 쓸 것 같아요. 앨리스가 이걸 들으면서 계속 찔리겠죠. 제 생각은 그래요. 아무리 화가 나도 칼은 안 쓸 것 같아요. 칼은 정말 들기 무서워요. 그러면서 이 대사가 진짜 이거 탁월한 연출인데 나이프 기억나시죠? 나이프 하면서 뭐라 하다 나이프 뭐라 하다 이 음소거를 다른 음은 다 음소거 거의 되게 작게 줄이고 나이프만 크게 키워놨어요. 뭐라 하다 나이프 이렇게 하는데 나이프 이게 앨리스한테 아빠가 빵 좀 자르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앨리스는 넉넉한 표정으로 칼을 움켜쥐고 빵을 자르려고 하는데 절묘하게도 사운드는 아줌마의 모든 소리는 거의 음성으로 하고 나이프라는 소리만 키워서 들립니다. 웅얼웅얼 나이프, 웅얼웅얼 나이프. 갑자기 아줌마가 나이프를 크게 소리 지르고 앨리스는 깜짝 놀라서 칼을 던져버리죠. 아빠가 좀 조심하려면 다른 사람이 찔릴 수 있어. 이 연출 어떠셨나요? 저는 탁월하다. 아까 커튼 재밌었어요. 연출이어서 네. 깜짝 놀라지 않았어요. 야, 이런 연출이 가능하구나 영화에서. 나이프로 깜짝 놀라서 던져버려요. 정말 탁월했고 이때 손님이 와서 앨리스가 카운터로 갑니다. 손님은 살인 사건에 대한 소식을 물어보지만 앨리스는 아니요 없어요 하면서 힘없이 말하죠. 그리고 아줌마가 퇴장하고 새로운 손님이 찾아와요. 프랭크가 왔어요. 굿모닝 앨리스. 살인 사건 얘기는 들었나? 아빠가 묻죠. 네, 그 사건은 맞았죠. 그래 잘 됐군. 꼭 잡길 바라지. 꼭 잡을 것 같나? 모르겠습니다. 이때 앨리스의 표정은 잔뜩 겁먹어 있어요. 프랭크가 전화 좀 쓰려고 왔어요 하면서 전화부스에 들어가고 앨리스를 불러요. 부스 안에서 프랭크는 앨리스에게 묻습니다. 어젯밤 무슨 일 있었지? 나한테 말해보라고. 앨리스가 이게 손만 만지작 거리고 있어요. 손만 만지작 하고 있는데 프랭크가 장갑을 꺼내서 앨리스에게 보여줍니다. 당신이 거기 있었다는 증거는 이것뿐이라고. 이건 내가 가지고 있을게. 무슨 말이든 해보라고. 앨리스는 아무 말 없이 하소연하는 표정으로 뭔가 말하려고 그래요. 프랭크의 손을 꽉 움켜쥐는데 이때부터가 진짜 긴장이 고조에 달하는데 이게 진짜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해 이 부분이. 이때 전화부스를 누가 두드리면서 문을 엽니다. 아까 영화 초반에 등장했던 그 트레이시 범죄자죠. 저는 이 영화 보면서 몇 번을 박수를 치면서 진짜 미쳤다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고 막 환호를 했어요. 진짜 너무 이게 영화를 이렇게 만들면 이게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전화 안 쓰실 거면 제가 좀 써도 되나요? 경찰에 전화를 해야 해서요. 이 범죄자는 뻔뻔한 얼굴이에요. 트레이시 진짜 뻔뻔하죠. 프랭크는 이 범죄자를 보고 이봐요라고 말하죠. 범죄자는 어슬렁거리면서 아버지에게 다가가서 거만한 자세로 카운터에 기대서서 말합니다.
이 가게에 최고의 시가를 주시오. 제일 비싼 거. 담배를 주문하면서 범죄자는 두 사람을 거만한 자세로 쳐다봐 이렇게 뒤로 이렇게 누워가지고 범죄자가 말하죠. 살인 사건에 대해 뭐 좀 새로운 소식 있나요? 아버지가 말합니다. 아니요, 아직 없습니다. 들은 거 있어? 프랭크가 말하죠. 아니요, 없어요. 범죄자는 프랭크의 주머니에서 장갑을 꺼내요. 심지어 당황해가지고 주머니에서 장갑을 툭 꺼내가지고 정말 없나요? 이렇게 묻는 거죠. 이때 카메라는 손과 장갑을 클로즈업합니다. 프랭크는 헐레벌떡 장갑을 주머니에 집어넣어요. 프랭크가 당신하고 무슨 상관인가요? 이렇게 묻죠. 범죄자가 어젯밤 그 한쪽을 무척 찾았죠. 범죄자는 나머지 한쪽 장갑을 꺼냅니다. 형사라 나보다 더 잘 찾은 모양이네요. 이런 구도. 이게 진짜, 그러니까 네. 앨리스는 장갑을 한쪽도 아니고 두 쪽 다 두고 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한쪽을 같이 둔 게 또 아니고 따로따로 어딘가에 흘리고 온 거라서 진짜 너무 부주의하다. 앨리스가 생각했던 잘못했다.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그 프랭크가 앨리스의 썸남 정도의 느낌은 아니고 좀 그런가? 거의 약혼자의 느낌인 것 같아요. 약혼자. 집안도 알고 있고, 뭐 번호를 모르는 거는 뭐 지금 시대로 보면 이상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전화가 주가 아니었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집에도 되게 이렇게 오고 앨리스 근데 바람을 폈네. 앨리스도 그 이제 직장까지 가잖아요, 프랭크에. 그러니까 맞아. 그런 식으로 30분. 되게 공공연한 약혼자 정도의 느낌이 아니었을까, 썸남보다는. 그런데 화가랑 바람을 펴? 그쵸. 그러니까 화가가 오히려 썸남이, 그러니까 그런 뭔가 바람 피는 상대였고. 그러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이 구도가 진짜 재밌는 게요. 이게 지금 네 사람이 있잖아요. 프랭크와 앨리스는 범죄자 때문에 극도로 쫄아 있어요. 긴장이 있고, 범죄자는 태연하게 앨리스와 프랭크를 협박하고 있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제3자. 아버지가 중간에 껴서 아무것도 몰라요. 이 상황, 이런 서로 뭐 어떤 관계인지 몰라요. 이런 장면을 관객은 저 멀리서 보고 있는 거죠. 즐기면서, 이거 어떻게 될까? 이거, 너무 재밌는데?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연출. 정말 탁월하다. 저는, 히치콕 감독님한테 정말 많은 걸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이거는 기본적인 교과서라고 불러도 될 것 같아요. 히치콕 감독님의 영화들은 가장 기본적인 구도랄까? 서스펜스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걸 다 보여주고 있어요. 범죄자는 돈이 없다면서 프랭크에게 대신 담뱃값을 지불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부탁? 이제 뭐 강요? 이렇게 하죠. 그리고 프랭크는 마지못해 돈을 지불하고요. 앨리스는 아버지를 밥 드시라고 그 방 안으로 들여보내요. 범죄자가 말하죠. 모퉁이 아파트에서 죽은 남자 정말 운이 없죠. 프랭크는 범죄자의 어깨를 붙잡아요. 범죄자는 당신 비밀을 나 같은 사람이 아는 게 정말 다행이죠. 어떤 사람들은 돈을 뜯어내려고 할걸요? 협박하기 좋은 일이잖아요. 이때 블랙메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협박. 정말 소름 끼치죠. 난 그런 짓 못할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신문 배달부가 살인사건 공고 같은 걸 주고 가요. 그리고 범죄자가 아무튼 형사니까 충고 한마디 하죠. 전화박스에서 증거물을 보이면 안 돼요. 문이 유리잖아요. 형사가 그런 것도 모르면 돼요? 프랭크가 말하죠. 원하는 게 뭔지 말해봐요. 원하는 거요? 아침 먹으면서 의논할까요? 이제 범죄자 옆에서 앨리스는 어쩔 줄 몰라요. 근데 이 장면이 실제로 보면 너무너무 재밌어요. 이 쫄아드는 맛이. 한편 그 앨리스의 그리고 이제 아침 식탁으로 들어가죠. 아침 식탁으로 들어가고 트레이시는 그리고 중간에 이런 장면이 있어요. 아까 그 주인 아줌마, 화가의 주인 아줌마가 저녁에 본 사람이 누군지 경찰에 이목구비를 물어보고 아줌마는 인상착의를 말해줍니다. 이때 트레이시가 걸리는 거죠. 그리고 아침 식탁 장면으로 다시 돌아와요. 아까 범죄자 트레이시는 휘파람을 불면서 이제 차를 타고 있어요. 차를. 이제 신이 난 거죠. 건수 하나 잡았다. 프랭크는 잔뜩 찡그린 표정으로 담배를 핍니다. 그리고 프랭크와 트레이시는 식탁에 앉아있고 앨리스의 아빠와 엄마는 못마땅한 눈치예요. 누구야 저 사람. 그리고 아버지가 프랭크 보고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다고 알려요. 프랭크는 전화를 하다가 네 누구요? 이렇게 말하고 전화부스 문을 닫죠.
아마 정황상 경찰서에서 트레이시를 범인으로 지목한 것 같아요. 살인 사건에. 이때부터 또 상황이 반전이 됩니다. 프랭크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방에 들어가요. 야, 너 죽었어 이제 하면서 들어가는 거죠. 트레이시는 갑자기 긴장한 표정이 됩니다. 뭔 일이지? 앨리스는 울 것 같아요. 프랭크가 말하죠. 앨리스 문 잠가. 무슨 문 잠가. 이제 상황이 역전됐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이 상황이. 프랭크는 트레이시 앞에 다가가서 거만한 표정으로 내려다보면서 말해요. 바뀌었어요, 상황이. 프랭크가 말하죠. 어젯밤에 모퉁이에서 죽은 남자 운이 나쁘다고 했었지. 하지만 운이 좋은 것 같아. 전과가 있는 수상한 남자가 근처를 배회하는 걸 본 사람이 있다던데? 이제 트레이시가 말하죠. 나한테 뒤집어 씌울 생각하지 말라고. 소용없을 거야. 프랭크는 미소 짓습니다. 경찰에서 자네를 수배 중이더군. 그래서 트레이시가 말하죠. 한 가지 잊은 게 있어. 그게 뭐지? 나에게 혐의를 씌우기 전에 난 저 여자도 현장에 있었다고 말하겠어. 프랭크가 말하죠. 그래? 자네도 잊은 모양인데 우리말이 전과자가 하는 말보다 훨씬 신뢰성이 있어. 그건 그때 하기로 하고 조용히 경찰차나 기다리지. 트레이시는 깜짝 놀랍니다. 좀 놀란 것 같은데? 아니 전혀 놀랍지 않아. 때가 되면 놀라는 건 내가 아닐 거야. 이때 카메라는 앨리스를 비추고 앨리스는 조마조마합니다. 프랭크는 그럼 동의하는 거군. 그래. 난 저 여자가 범인이라고 할 거거든. 이제 앨리스가 말하죠. 프랭크 이러지 마요. 어째서? 왜냐하면 방해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당신은 아무것도 몰라요. 제발 부탁해요. 조용히 하라고. 이 두 사람이 흔들리자 트레이시가 말합니다. 저 여자 말도 들어보지 그래. 당신 일이나 걱정하시지. 때가 되면 다 말할 테니까. 없었던 일로 하는 게 어때요? 트레이시가 이제 오히려 비는 없었던 일로 하는 게 어때요? 난 당신한테 감정 없다고요. 당신도 마찬가지잖아요. 돈이 좀 필요한 거였다고요. 심각한 건 아니었어요. 이건 돌려드리죠. 트레이시가 돈을 내밀어요. 프랭크는 말없이 담배를 피우고 트레이시는 다시 돈을 집어넣으며 말하죠. 그럼 어쩔 수 없이 다 말해야겠네요. 서로 이게 신경전, 줄다리기. 이봐요, 아가씨가 말해보쇼. 불장난하지 말라고요. 그러다 우리 모두 다쳐요. 나 나쁜 사람 아니요. 요즘 상황이 조금 안 좋았을 뿐이죠. 나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프랭크와 앨리스 모두 트레이시를 외면합니다. 좋아요. 난 이 아가씨를 범죄자라고 하겠소. 그러니까 프랭크가 결정했소 하면서 이때 이제 그 벨이 울리고 경찰들이 들어옵니다. 프랭크는 회심의 미소를 짓죠. 트레이시는 긴장한 상태이고 앨리스는 체내만 듯 눈을 감고 있어요. 그러다 트레이시는 창문을 깨고 달아납니다. 경찰이 오자마자. 이때부터 이제 프랭크를 비롯한 경찰들은 트레이시를 쫓고 자동차 바퀴가 다시 도는 장면이 나와요. 자동차가 달리죠. 근데 재밌는 게 이미 트레이시는 잡혔어요. 경찰차 안에 트레이시가 타 있죠. 근데 그 경찰차가 잠깐 신호받고 멈춘 사이에 트레이시가 다시 도망갑니다. 중간중간 앨리스의 초조한 모습이 보여요. 대형 박물관으로 트레이시는 숨어들고 추격전이 펼쳐집니다. 이때 당시에 추격전을 이렇게 찍었구나 싶은데 카메라를 거의 고정시켜 놓고 사람들이 달리는 모습을 보여줘요. 지금에 비하면 좀 뭐 하찮죠. 어쩔 수 없는데 그래서 숨바꼭질하는 느낌이에요. 트레이시가 유물 뒤에 숨으면 경찰들이 막 달려가고 있고 트레이시는 밧줄 타고 내려가는 장면도 나와요. 근데 멀리서 보이죠. 중간중간에 앨리스의 초조한 모습이 클로즈업 됩니다. 트레이시는 도서관으로 숨어들어요. 근데 마지막 이 계단을 타고 타원형 지붕 위로 올라가는데 유리를 밟고 섰어요, 트레이시가. 나 말고 저 사람 잡아가요. 물어보라고요. 저 사람이 하면서 유리가 와장창 깨지고 트레이시가 떨어져 죽었겠죠. 이때 근데 이걸 모르는 앨리스는 프랭크 나 자수할 거예요. 이런 문서를 작성합니다. 아무 죄 없는 사람한테 죄를 뒤집어 씌울 수는 없어요. 앨리스. 이런 쪽지를 쓰고 앨리스는 비장하게 일어섭니다. 하늘을 보고 눈을 감죠. 경찰서에 도착했어요. 아까 그 경찰 초반에 나왔던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프랭크 보러 왔어요? 아니요. 월스 경위님을 만나러 왔어요. 그래요. 그럼 이 서류 작성하세요. 조마조마하죠, 이제. 경찰이 물어봅니다. 첼시 살인 사건에 대해 아세요? 네. 누가 범인인지 말씀드리게요? 네. 앨리스와 경찰은
월스 경위의 방으로 이동합니다. 월스 경위는 앉아 있고 그 뒤로 프랭크가 서 있어요. 앨리스가 옆에 있고 월스가 말하죠. 이 사건에 관해서 할 말이 있다고요? 네. 그게 뭐죠? 누가 범인인지 알아요. 프랭크가 갑자기 끼어듭니다. 해결된 일인데 들을 필요가 있을까요? 월스가 말하죠. 그래도 무슨 말인지 들어는 보자고. 앨리스가 드리고 싶은 말을 지금 꼭 해야겠어요. 더 이상은 안 되겠어요. 하지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살인을 한 건 이때 말을 하려고 하는데 마침 월스경이었는데 전화가 걸려와요. 딱 그 순간에. 예. 월스는 프랭크에게 대신 들으라고 명령합니다. 알겠습니다. 앨리스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죠. 앨리스 여기 왜 온 거야? 내가 죽였어요. 알아. 당신은 몰라요. 그 사람이 하려던 일을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예요. 난 내 스스로를 방어한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었죠. 그런데 앨리스 하면서 두 사람은 천천히 이동합니다. 아까 입구에 경찰이 누가 범인이냐고 묻죠. 앨리스 양을 만났군. 누가 범인인지 들었나? 네. 자네가 쫓겨날까 봐 도와주러 오셨네. 그래서 세 사람이 껄껄껄껄 웃어요. 마지막에 경찰과. 앨리스는 허탈한 웃음을 지어 보이다가 옆을 보고 깜짝 놀라죠. 아까 화가에 방해했던 광대의 그림이 보였기 때문인데. 그리고 이제 광대의 그림을 누군가 들고 가고 유난히도 경찰의 웃음이 마치 미친 광대처럼 크게 들려오면서 영화가 끝나요. 이렇게. 자, 어떠셨나요? 이런 장면들. 저는 이게 보면서 내내 긴장하다가 조마조마하다가 웃기도 하고 조마조마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너 연출 너무 잘했다. 이 구도 자체를 너무 잘 만들었다. 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저는 그 앨리스가 그렇게 자기 죄를 그 트레이시한테 뒤집어 씌우고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까에 대한 거를 마지막에 광대가 한번 짚어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러니까 어쨌든 살인자는 앨리스인데 그쵸. 그건 변치 않죠. 그러니까 물론 뭐 어떤 그 하가의 잘못으로 인해서 살인을 했지만 살인을 한 건 앨리스인데 이 트레이시라는 인물이 나타나면서 관객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앨리스를 동정하는 입장이 돼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트레이시가 협박을 자꾸 하니까.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리고 약간 사실 뭐 그 앨리스가 자수를 하려고 할 때도 그냥 보는 사람 저의 입장에서는 자수하지 말지 이미 죽었는데 이런 맞아.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그거는 사실 아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를 광대가 마지막에 좀 짚어준 게 아닌가. 저도 지금 깨달았는데 어쨌든 앨리스는 죄가 있잖아요. 뭐 네, 그게 아무리 뭐 화가가 뭐 먼저 성추행, 성폭행을 하려고 했다 할지라도 뭐 정당 방위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앨리스가 화가를 죽인 건 그런 사실은 변함이 없으니까. 근데 네네네, 앨리스는 맞아요. 결국 죄값을 그러니까 받지는 않고 트레이시한테 뒤집어 씌워서 그냥 죽어버린 끝나버렸네요. 맞아요. 근데 이제 와. 나중에 그냥 뭔가 그런 네온 사인이나 그런 팔이나 그 앨리스의 정신 상태로 봤을 때 그냥 그러니까 저는 나중에라도 이 사람이 자수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그럴 들긴 수 있겠네. 하고. 네. 와, 근데 그거를 되게 모호하게 딱 그냥 놓고 영화를 끝낸 게 되게 또 좋은 연출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앨리스가 뭐 벌을 받았다 결국에 그래서 진실이 밝혀졌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그냥 안 밝혀진 상태로 끝났잖아요. 그냥 맞아요. 이제 그 죄는 트레이시가 가진 걸로 되고. 그래가지고 좀 그냥 그리고 그 협박 자체도 그러니까 저는 그 프랭크가 되게 당당하게 사실 앨리스가 죽인 건데 너 같은 범죄자 말은 안 믿을 거야 라고 하는 게 되게 어이없었거든요. 약간 그 그러니까 트레이시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잘못한 게 뭐 전과가 있지만 그 전과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살인죄까지 뒤집어 쓴 거잖아요.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그 트레이시 입장에서는 되게 억울한 거죠, 사실. 물론 그냥 협박을 했지만 겨우 시가 뭐 한 대 정도? 고급 시가 한 대 정도였고 뭐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좀 이게 영화를 보면서도 오히려 좀 되게 그런
그런 것들이 많이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전복되는 상황? 그러니까 상황이 뭐 진짜 전복. 트레이시가 협박을 했다가 뭐 프랭크가 협박을 하는데 그런 협박하는 것 자체도 좀 불편했어요. 왜냐면 아니 잘못한 건 네 애인인데 앨리스인데 지금 너가 그렇게 당당할 땐가. 진짜 근데 뭐 맞네요. 따지고 보면. 네, 뭐 저는 그렇게 봤던 것 같아요. 되게 재밌게 봤어요. 그 영화 자체를. 네. 진짜 영화 잘 만들었어요. 이 서로 협박하고 이런 그 구도 자체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보는 재미가 상당히 있고. 자, 별점을 한번 줘보죠. 이 영화 별점 얼마 주시겠습니까? 저는 3점 주겠습니다. 3점.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3점이면 보통 무난하다 이런 건데. 네, 무난하고 재밌게 그러니까 3.5점 주고 싶었는데 저는 이제 5.5는 잘 안 주자주의여서 그냥 그래서 고민했거든요. 3점 줄지 4점 줄지. 근데 네, 3점 정도 줬습니다. 저는 별 4개를 줬어요. 이 정도면은 4개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났냐면 예전에 제가 찰리 채플린 완전 무성 영화죠. 그거 보면서 진짜 미친 듯이 그때 내가 진짜 미쳤나 싶을 정도로 깔깔깔깔 그냥 육성으로 소리 내면서 혼자 이제 노트북으로 보면서 웃었던 거죠. 박수 치면서. 근데 그게 저는 아직도 그 장면이 기억나요. 내가 왜 그렇게 깔깔깔깔 웃었을까? 어떤 장면이 그렇게 감동적이어서. 저희가 나중에도 채플린 편을 하겠지만 정말 그 상황이 주는 어쩔 수 없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영화 보면서 주로 하는 생각이 이거는 뭐 그러니까 I Can Speak인가? 그 영화도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관객이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게 되고 또 뭐 신과 함께 같은 경우에도 1편이었나? 이렇게까지 상황을 만들어 버리면 내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잖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울었어요, 진짜. 상황이 이러면 제가 저 사람이 너무 불쌍한데 저렇게까지 착하게 살았는데 그래서 울었고 찰리 채플린 보면서도 제가 웃었던 이유가 이런 상황에서 내가 안 웃을 수가 없잖아. 너무 웃기잖아. 저 상황 자체가. 그래서 웃었던 것 같고 이번에도 영화도 지금 구도 자체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구도 자체는 재밌어요, 그냥. 따지면 따질수록 재밌어요. 서로 협박하고 있잖아요. 근데 보면서도 실제 박수 치면서 야, 너 미쳤다. 기발하다. 어떻게 저런 상황을 만들었지? 저는 그래서 지금 하고 싶은 얘기 그거예요. 오늘날의 스토리를 관객들이 좀 많이 좀 비난하고 하는 이유가 그런 부분이 지금 히치콕 하는데 있는 게 뭐냐면요. 히치콕 하는데 없고 우리 하는데 있는 게 있고요. 지금 이 시대로 봤을 때 1920년대 당시 히치콕과 지금 2022년에 지금 만들어지는 수많은 매체들, 영화들에 있고 히치콕 하는데 없는 게 있고요. 지금에는 없는데 히치콕 하는데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히치콕 하는데 있는 것은 아까 제가 텍스트 같다, 교과서 같다는 느낌. 히치콕의 작품들은 제목만 봐도 분명히 블랙메일, 협박이에요. 머더, 살인. 그 협박에 대한 영화를 만들 제목이 정직하죠. 진짜 정직합니다. 스트레이트해요. 그냥 보면 누구나 알아요. 이거 협박에 대한 거구나. 살인에 대한 거네. 농부의 아내, 뭐 링. 그렇죠. 제목만 따도 분명하죠. 컨셉이 분명하고요. 그리고 말하고자 하는 것도 너무나도 분명해요. 그 구도 자체를 딱 구도를 만들어 놓은 게 어떤 살을 안 붙인 오늘날의 작품들은 너무 지나치게 뭐 카메라 워킹이나 이런 것 되게 현란하고 뭔가 치장은 그러니까 되게 막 현란하게 치장을 했는데 정작 그 뼈대 구성이라고 하죠. 구도, 제가 말하는 구도, 이런 식으로 구도를 짜면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고 이런 식으로 구도를 짜면 안 웃을 수가 없는 그런 구도를 짜는 걸 오늘날의 매체들이 잘하고 있는 건 좀 의문. 물론 잘하고 있을 수 있죠. 그것만 잘해도 관객들은 울거든요. 그 구도만 잘 짜도 이런 구도면 안 웃을 수가 없는데? 근데 이거를 히치콕은 잘했어요. 근데 그냥 뼈대만 보여주고 있는데 히치콕 영화를 보면은 뭐 화면도 어떻게 보면 밋밋할 수 있고 되게 기본적인 것만 되게 심플하게 보여주거든요. 다른 거 없어. 진짜 심플해요. 근데 그 심플함이 힘이 엄청나요.
기본적인 것들을 해내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들을 해내고 있죠. 에센스랄까? 그 구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만 이런 식으로 구도를 짜면은 관계에 긴장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이런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특히 그걸 느꼈는데요. 그 머더 그 살인과 블랙메일 협박을 보면서 히치콕을 왜 많은 감독들이 존경하고 1위 감독으로 뽑는지 이유를 알았어요. 드디어 가장 그 뼈대가 되는 이야기들을 정말 잘 하고 있거든요. 히치콕에서 좀 더 이제 여기서 이제 자기가 살을 붙이든 뭐 카메라 워킹 하든 이거는 이제 후대 감독들의 일이고, 이야기를 어떻게 만들면 되는지, 영화를 어떻게 연출하면 되는지. 저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영화 학교를 만든다? 그럼 히치콕 영화를 제일 먼저 보여줄 것 같아요. 영화 이렇게 만들면 돼. 이렇게 만들면 돼. 진짜 이게 기본이고, 이 감독님처럼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먼저, 가장 중요한 게 뭔지 니들이 느껴봐. 이런 구도를 짜면 돼. 그럼 관객들이 안 오실 수 없어. 긴장 안 할 수 없어. 이런 거거든요. 포비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좀 길게 말했는데 흥분해서 이번 주에 이런 거 느꼈거든요. 실제 포비님도 동의하시나요? 그 영화 실제 보시면서 히치콕 영화. 되게 연출을 잘하는 감독인 게 저도 느껴지고, 뭐 이즈님 말씀에도 일부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약간 이 사람이 정말 연출을 잘하는 사람이다 이런 게 조금씩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 감이. 저는 네네. 네. 저는 그거를 하숙인 때 좀 더 많이 느꼈던 것 같고. 하숙인이 좋았구나. 네, 블랙메일, 그러니까 물론 블랙메일이나 뭐 머더도 좋았는데 지금까지는 하숙인이 제일 그런 거가 되게 잘 드러났던 것 같고, 저한테는. 그리고 약간 블랙메일이나 머더도 그 히치콕스러움을 잘 가져가는 영화인 것 같기는 해요. 좋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